세 번의 예언, 세 번 모두 적중,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대지진, 그리고 2025년 한국의 5번의 화재, 이 모든 것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이 숨기고 싶어하는 예언가, 베이징대 물리학 천재 출신 리우밍천. 그가 이번에는 2026년 한반도를 지목했습니다. 3월, 한국에 숨겨진 진주가 드러난다. 일본에는 대재앙이 온다. 중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의 예언이 또다시 맞는다면 다음 달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 있는 리우밍천은 누구일까요?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 중국 최고의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리우밍천은 그곳에서도 손꼽히는 수재였습니다. 교수들은 그에게 찬란한 미래를 약속했고 동기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학위도, 명예도, 보장된 미래도.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천재가 하루아침에 산속으로 사라졌으니까요. 그가 향한 곳은 윈난성 깊은 산속의 한 사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패턴, 시간의 흐름, 동양 고전에 숨겨진 예언들. 물리학으로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인류 역사 속 반복되는 순환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과 신비의 경계에서 그만의 독특한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예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한 해 전 그는 하키스틱 모양의 충돌이 동유럽에서 일어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보십시오. 그 모양이 무엇과 닮았습니까? 튀르키예 대지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그는 지진 발생 지역뿐 아니라 사망자 규모까지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우연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2025년 그의 예언은 한국을 향했습니다. 5번의 불이 한반도를 휩쓸 것이다. 그의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5차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예언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적중률은 이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윈난성에서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나온 그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2026년 동아시아의 대변혁이 온다. 그는 올해를 전환의 원년이라 불렀습니다. 한반도, 일본, 중국 이 세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해라고 했습니다. 과거가 그의 눈을 증명했습니다. 3번의 예언, 3번의 적중.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올해의 예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시하기에는 그의 기록이 너무 정확합니다. 맹신하기에는 우리의 이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귀 기울여 들어볼 가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리우밍천의 예언 속에서 한국은 재앙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한국을 숨겨진 진주라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조개 속에 감춰져 있던 보석이 마침내 빛을 드러내는 해. 그것이 바로 올해라고 했습니다. 3월, 한국 정치 지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숨겨진 진주. 리우밍천이 한국에 붙인 이름입니다. 조개는 오랜 세월 고통을 견디며 그 안에 보석을 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껍데기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가 말합니다. 올해 그 껍데기가 마침내 열린다고. 3월, 리우밍천은 이달을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한국 정치 지형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달입니다.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몰락하고 누군가는 부상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리우밍천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체질 변화의 시작이라고. 경제에 대한 그의 예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3번 꺾이고 4번 쓰러지며 5번째 날아오른다. 한국 경제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충격도 겪었습니다. 꺾이고 또 꺾였습니다. 쓰러지고 또 일어났습니다. 리우밍천은 그 모든 시련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5번째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그 도약의 날개는 무엇일까요? 그는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미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쟁의 차원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선두가 아니라 독보적 존재가 된다고, 뒤따라오는 자들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4월로 넘어가면 변화는 더 깊어집니다. 리우밍천은 한국의 제도적 틀 자체가 바뀔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헌법적 변화,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괴롭혀온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권력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 정의가 힘있는 자의 편을 드는 광경. 그는 이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법은 법답게, 정의는 정의답게 서는 시대가 온다고. 더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처지. 리우밍천은 이 구도가 완전히 뒤집힌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사이에 낀 나라가 아니라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된다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조연에서 주연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것이 리우밍천이 본 한국의 올해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우리 민족이 겪어온 수많은 시련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한국이 떠오르는 이 시간, 바다 건너 이웃 나라에는 짙은 어둠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일본의 운명에 대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리우밍천의 목소리는 일본을 말할 때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예언 속에서 일본은 올해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3월, 한국의 변화의 바람이 부는 그 시간, 바다 건너에서는 땅이 흔들립니다. 리우밍천은 도호쿠 지역의 규모 8을 넘는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이 이름들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2011년 그 끔찍했던 동일본 대지진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비극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지진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을 핵의 독이라 불렀습니다. 후쿠시마. 이 단어가 주는 무게를 우리는 압니다. 2011년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전 사고로 이어졌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새로운 지진이 이 상처를 다시 벌릴 것이라 경고합니다. 봉인되어 있던 위험이 풀려나고 바다로, 공기로 보이지 않는 독이 퍼져나갈 수 있다고. 경제적 충격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도호쿠 지역이 일본 경제에서 어떤 위치인지 아십니까? 일본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 공장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생산 라인 전체가 마비됩니다. 2011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부품 부족으로 신음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번에는 그 충격이 더 클 것이라 말합니다. 관광 산업도 무너집니다. 일본 경제의 버팀목 중 하나였던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공포는 사람들의 발을 묶습니다. 호텔은 텅 비고 상점은 문을 닫고 지역 경제는 고사합니다. 리우밍천은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건 비용입니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고 도로를 복구하고 사람들의 삶을 되돌리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2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 재앙이 일본을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 말합니다. 빌려서 메우고 또 빌려서 메우는 악순환, 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의 고통을 말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리우밍천의 시선은 일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큰 땅덩어리를 향합니다. 거대한 장성을 쌓아 올린 나라. 겉으로는 세계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 리우밍천은 말합니다. 장성 안쪽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고. 장성. 수천 년 동안 외적을 막아온 거대한 벽입니다. 리우밍천은 이 장성을 오늘날 중국의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여전히 웅장합니다. 하지만 안쪽은 어떨까요?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썩어가고 있다고. 올해 그 썩은 부분이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리우밍천은 고위층 부패 스캔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덮어두었던 것들,
쉬쉬하며 묻어버렸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벌어진 일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자들이 정녕 이런 자들이었는가? 경제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리우밍천은 청년 실업률이 30%를 돌파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10명 중 3명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기술을 배워도 그들 앞에 열리는 문은 없습니다. 꿈을 품고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절망 속에 갇힙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배고픈 젊은이들이 거리에 넘쳐날 때 어떤 사회도 평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부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수년간 쌓아온 거품이 마침내 꺼지는 것입니다. 텅 빈 아파트 단지들, 완공되지 못한 건물들, 돈을 묻어버린 사람들의 비명. 리우밍천은 이것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조적 붕괴의 시작이라고. 사회는 갈라집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골은 이미 깊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골이 넘을 수 없는 협곡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명품을 사들이고 다른 쪽에서는 끼니를 걱정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상이 공존합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불만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권력의 중심에서도 균열이 생깁니다. 리우밍천은 당 내부의 파벌 싸움이 극심해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나마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무너지고 민심이 흔들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서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 배는 어디로 향할까요? 세계의 공장, 중국을 부르던 이름입니다.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던 거대한 생산기지. 리우밍천은 이 타이틀이 올해 의미를 잃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기업들이 떠납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더 안정된 곳으로. 공장이 비면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리우밍천은 새로운 축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어제의 추종자가 오늘의 선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뜨고 일본이 흔들리고 중국이 무너집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요동칩니다. 왜 이 모든 일이 같은 해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을 우주적 순환으로 설명합니다. 우연의 일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부상, 일본의 재앙, 중국의 몰락이 같은 해에 일어나는 것은 그저 우연이라고. 하지만 리우밍천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거대한 패턴이 올해 세계의 순환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첫 번째는 백두산입니다. 천년의 주기. 마지막 대분화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946년 고려 시대였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산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백두산 아래에서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리우밍천은 올해가 그 임계점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분화를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이 뒤척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구 자기장입니다. 450년 주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이 자기장이 우리를 우주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이 일정한 주기로 약해지고 때로는 방향이 바뀝니다. 리우밍천은 지금이 그 변화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자기장이 불안정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기후가 요동칩니다. 동물들의 이동 경로가 흐트러집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태양입니다. 11년 주기. 태양의 활동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활발해졌다가 잠잠해지기를 반복합니다. 올해는 그 활동이 최고조에 이르는 해입니다. 태양 폭풍이 거세집니다. 전자기기에 이상이 생기고 통신이 끊기고 전력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1000년, 450년, 11년,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같은 해에 맞물립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라고. 하지만 그의 이론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500년 주기의 권력 이동입니다. 동아시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500년마다 힘의 중심이 바뀌어 왔습니다. 한 나라가 쇠퇴하면 다른 나라가 부상했습니다.
리우밍천은 올해가 그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중국 경제의 흔들림은 이미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들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월 대변역의 전조입니다.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작은 떨림들이 먼저 찾아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들은 다가올 변화의 예고편입니다. 순환의 논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시간표를 볼 차례입니다. 올 초부터 봄까지 리우밍천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리우밍천이 그린 올해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달마다 어떤 일이 예고되어 있는지 1월과 2월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 시기에 중국 경제의 불안 신호가 짙어진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그의 말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침체, 기업들의 연쇄 부도설, 청년들의 일자리 한탄,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정치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입니다. 3월, 리우밍천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달입니다. 변혁의 절정이 이 달에 찾아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 지형을 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숨겨진 진주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입니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대지가 울릴 수 있습니다. 도호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진의 가능성, 이 달의 초중순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4월, 조정의 시간입니다. 3월에 충격파가 가라앉으면서 각 나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합니다. 일본은 재해의 상처를 수습하느라 분주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제도 개혁이 시작됩니다. 사법부의 독립, 헌법적 논의,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들을 꺼내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끝은 무엇일까요? 리우밍천의 최종 메시지는 의외로 희망적입니다. 그는 올해를 종말이 아니라 탈바꿈이라고 불렀습니다.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뒤 나비가 되는 것처럼 동아시아는 지금 그 고치 안에 있습니다. 아프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더 건강하고 협력적인 아시아가 태어납니다. 리우밍천은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방의 새로운 태양, 그것이 그가 본 우리의 미래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미리 정해진 운명의 선고일까요? 리우밍천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라고.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도착지가 달라진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준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마음을 다잡고 주변을 살피고 작은 것부터 정돈해 나가십시오. 변화는 준비된 자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해드린 내용은 예언과 역사적 해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생각의 문을 여는 것,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리우밍천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올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인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깊은 통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5000년 동안 아즈텍 문명은 세계의 종말을 5번 예언했습니다. 4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5번째,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마지막으로 지목한 땅이 있습니다. 마야도 아닙니다. 이집트도 아닙니다. 한반도입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2010년 멕시코 대지진, 2015년 화산 폭발, 이 두 재앙을 정확히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아하카의 영적 지도자 이실 마르티네스. 그가 수십 년간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리킨 곳은 놀랍게도 극동에 분단된 반도. 그는 말합니다. 제5의 태양이 저물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첫 빛은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땅에서 올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2032년까지 펼쳐질 예언의 전체 그림을 함께 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영상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멕시코 남부 오아하카 산맥 깊은 곳. 그곳에 이실 마르티네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피가 흐르는 그는
화려한 무대에 서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단지 오래된 블로그에 드문드문 글을 올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글이 올라올 때마다 세계는 숨을 죽입니다. 2010년 멕시코 대지진. 그는 3개월 전에 날짜까지 지목했습니다. 2015년 콜리마 화산 폭발. 그 역시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침묵의 예언자라 부릅니다. 말이 적을수록 그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그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르티네스는 아즈텍 문명의 시간관을 따릅니다. 아즈텍인들은 세상이 5개의 태양, 즉 5개의 시대를 거친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은 제규어에게 삼켜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람에 쓸려갔습니다. 세 번째는 불비에 타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대홍수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5번째 태양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아즈텍어로 올린토나티우, 움직임의 태양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끝날까요? 고대 기록은 말합니다. 흔들림으로 끝난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흔들림은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지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이것을 더 넓게 해석합니다. 경제 시스템의 동요, 정치 질서의 균열, 사람들이 굳게 믿어왔던 가치관의 붕괴. 이 모든 것이 흔들림입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금융위기가 반복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집니다. 기후는 예측을 벗어납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전환의 징조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예언자가 왜 한반도에 주목하는 걸까요? 마르티네스는 최근 글에서 처음으로 아시아를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그는 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동에서 반으로 나뉜 땅, 분단의 상처를 안고도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민족. 그는 한민족이 겪어온 시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쟁, 식민지배, 분단, 그리고 압축 성장의 고통. 이 모든 것이 어떤 역할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마르티네스는 묻습니다. 제5의 태양이 혼돈 속에 저물고 있다면 제6의 태양은 어디서 떠오르겠는가? 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첫 빛은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에서 올 것입니다. 동쪽 끝, 아침의 나라, 바로 이 땅입니다. 우연히 한국이 조선, 아침의 고요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름 속에 이미 운명이 새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새 태양이 떠오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대지가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는 이미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의 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태평양을 거대한 원형으로 감싸는 화산과 지진의 띠입니다.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뉴질랜드로, 다시 칠레와 멕시코를 거쳐 알래스카까지 지구 전체 지진의 90%가 이 고리 위에서 발생합니다. 전 세계 활화산의 75%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스는 경고합니다. 이 고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깨어나고 있다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올해 들어 환태평양 지역의 지진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화산 활동 역시 평년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통계적 변동 범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는 이것을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언어로 봅니다. 대지가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자연재해를 벌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교적 관점이 재앙을 신의 분노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해석은 다릅니다. 그는 이것을 정화의 과정이라 부릅니다. 어머니가 아픈 아이의 열을 내리듯 지구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부름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는 부름, 자연에 대한 경외심,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면 산신령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용왕님께 안녕을 빌었습니다. 나무를 베기 전에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땅을 파기 전에 허락을 구했습니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상대였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콘크리트 숲에 갇혀 에어컨 바람만 쐬며 화면 속 세상에 빠져 사는 동안 우리는 발밑에 대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이것을 무심의 시대라 부릅니다. 현대인은 콘크리트 아래 묻혀 살아갑니다. 흙을 밟지 않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귀찮아합니다. 바람이 불면 짜증을 냅니다. 자연은 불편함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재난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됩니다. 이 지구가 죽은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숨쉬고 느끼고 반응하는 거대한 생명체라는 것을. 무심의 껍질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최근 뉴스에서 본 지진, 화산, 이상기후들, 그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의 나열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까? 마르티네스는 단언합니다. 올해 벌어지고 있는 대지의 움직임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것은 서막입니다. 더 큰 막이 열리기 전 무대가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2028년, 진짜 흔들림이 옵니다. 그것은 땅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의 흔들림입니다. 우리가 신처럼 믿어왔던 시스템들, 그것들이 모래 위에 성이었음이 드러나는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2028년, 그 흔들림이 본격화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무엇을 믿어왔습니까? 성장입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GDP가 높아지면, 주가가 오르면, 연봉이 늘어나면,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업은 더 커져야 했고, 효율은 더 높아져야 했습니다. 멈춤은 죽음이었고, 느림은 패배였습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의 신앙이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이것을 거짓 신들이라 부릅니다. 2028년, 이 신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균열이 표면화됩니다. 거대 기업들의 취약함이 드러납니다. 맹목적 효율성이 인간을 얼마나 파괴해왔는지 명백해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전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대답은 공허합니다.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한국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그의 표현은 가슴을 찌릅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건강을 경제성장의 재단에 바친 나라. 이것이 그가 본 한국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출산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삶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젊은 세대가 조용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흙수저라는 자조가 왜 퍼졌겠습니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취업 준비에 수년을 바치고 직장에서 영혼까지 갈아 넣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 이것이 기적의 이면입니다. 마르티네스는 이것을 먼 나라에서 정확히 보았습니다. 2028년,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마르티네스는 이것을 번아웃의 파도라 부릅니다. 개인의 탈진이 아닙니다. 집단적 탈진입니다. 사회 전체가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지점. 몸이 거부합니다. 마음이 거부합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같은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모두가 멈춥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지만 그 고생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낙은 오지 않고 고생만 남는다면. 2028년, 한국 사회는 이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면입니다. 시스템이 강요한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고르고 방향을 다시 묻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본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2029년, 이 집단적 탈진의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가 싹 갑니다. 한국의 대각성입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성의 토양 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리더십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리더십이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케찰코아틀, 깃털 달린 뱀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뱀은 땅을 기는 존재입니다. 흙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 현실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뱀에게 깃털이 돋아납니다. 새의 깃털입니다. 하늘을 나는 존재의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 정신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케찰코아틀은 이 둘의 합일입니다. 하늘과 땅, 영과 육, 이상과 현실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마르티네스는 케찰코아틀의 귀환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신이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케찰코아틀은 물리적 존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식의 변화로 귀환합니다. 인류의 마음속에서 깨어납니다.
분리되었던 것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케찰코아틀의 귀환입니다. 대립이 화해로, 단절이 소통으로, 증오가 이해로 바뀌는 흐름, 이것이 깃털 달린 뱀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스는 한 인물을 봅니다. 그의 비전 속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30대 혹은 40대의 평범한 남자, 특별한 직함이 없습니다. 화려한 배경도 없습니다. 재벌의 자녀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닙니다.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별함이 있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 깊은 연결고리입니다. 어떤 연결인지 마르티네스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혈연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운명적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이 인물을 다리를 놓는 자라 부릅니다. 2031년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람들을 만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작은 연결들을 만들어갑니다. 그가 잇는 것은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이념과 이념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상처와 용서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조용히 풀어내는 사람,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주는 사람, 심판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사람, 말없이 상처를 보듬는 사람. 케찰코아틀의 에너지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이 인물이 열쇠가 됩니다. 2032년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 변화의 결정적 해로 들어가는 관문. 다리를 놓는 자가 길을 열면 비로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준비를 마칩니다. 한반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다리를 놓는 자가 길을 열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2032년 그 태양이 마침내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르티네스의 예언에서 이 해는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6의 태양이 시작되는 해, 새로운 주기가 열리는 원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첫 빛이 비추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야의 땅도 아닙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아닙니다. 인도의 겐지스강도 아닙니다. 한반도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봅니다.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분단과 증오의 역사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깊이 갈라졌던 땅이 화해의 길을 가르치게 됩니다. 가장 아팠던 민족이 치유의 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겪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분단의 고통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통합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걸어온 길 전체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2032년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의 기술 리더십이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입니다. 반도체, 통신, 디지털 인프라, 이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술은 무엇을 위해 쓰였습니까? 효율성, 경쟁력, 이윤, 차가운 목표들이었습니다. 2032년 이 방향이 전환됩니다. 기술이 따뜻한 인간성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연결을 위한 기술, 돌봄을 위한 기술, 치유를 위한 기술. K, 드라마와 K, 팝이 세계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이제 K, 힐링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마르티네스는 이것을 고통의 지혜라 부릅니다. 한국이 겪어온 모든 시련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의 수탈, 6.25 전쟁의 참화, 형제가 총을 겨눈 비극, 전후의 굶주림, 독재의 어둠, 민주화의 피, 외환위기의 절망,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분단의 아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고통이었을까요? 마르티네스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세계적 치유의 시대를 이끌기 위한 영혼의 단련이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한 자만이 빛의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견딘 민족만이 가장 깊은 치유를 이끌 자격을 갖습니다. 한국의 역사 전체가 이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고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무게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마르티네스 스스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본 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잠재력의 청사진입니다. 이 지도를 따라 걸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정치인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2032년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르티네스는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테스카틀리포카에 대해서입니다. 아즈텍 신화에서 테스카틀리포카는 검은 거울을 든 신입니다. 이 거울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비춥니다. 두려움, 증오, 분열, 탐욕,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림자들입니다. 마르티네스는 경고합니다. 2030년에서 2032년 사이 이 검은 거울의 시험이 가장 강해질 것이라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어둠이 마지막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증오의 말들입니다. 댓글창에서 타오르는 분노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파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협박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손쉬운 해결책을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것이 테스카틀리포카의 유혹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거나 증오에 휩쓸리게 만들거나 가짜 희망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마르티네스는 4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땅과 다시 연결하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맨발로 흙을 밟아보셨습니까? 공원을 걸어보십시오. 나무를 만져보십시오.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잠시라도 콘크리트를 벗어나 자연 속에 머무르십시오. 대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그 언어를 들으십시오. 둘째, 조상을 기리십시오. 지나간 세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의 세대들. 그들이 겪은 전쟁과 굶주림과 고난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이 여러분을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이웃에게 인사해 보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결 속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넷째, 내면의 고요함을 만드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멈추어 보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깊이 숨을 쉬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두려움과 증오의 소음이 아닌 영혼의 속삭임이 들릴 것입니다. 이실 마르티네스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6의 태양은 희생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태양들은 피의 제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태양은 다릅니다. 이 태양은 사랑의 각성으로 떠오릅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떠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검은 거울 대신 맑은 거울을 선택할 때,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분열 대신 연결을 선택할 때, 그때 제6의 태양이 힘을 얻습니다. 마르티네스의 마지막 말입니다.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치인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 이웃에게 건네는 한마디, 자연 속에서 보내는 10분, 조상에게 올리는 감사, 내면에서 찾는 고요함, 이 모든 것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만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는 고대 아즈텍 예언과 역사적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교육적, 성찰적 콘텐츠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나누고 함께 생각하며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 성찰의 도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검은 거울의 시험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 뒤에 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벽이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권력자도 재벌도 그녀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북악산의 수호자라 불리는 박서령 무당. 그녀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강물이 검게 변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그녀가 본 것은 올 여름입니다.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 낮 12시에서 오후 2시.
대한민국 전체가 얼어붙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첫째 날, 침묵. 둘째 날, 분노. 셋째 날, 각성. 5천만 국민이 동시에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속아왔다는 것을.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최근 불안한 꿈을 꾸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새들의 이상행동 보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진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말한 징조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박서령 무당의 예언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누구인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30년간 침묵하던 그녀는 대체 누구이며 왜 지금 이 순간 입을 열었을까요? 북악산 자락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박서령. 이 이름을 들어본 적 없으시다면 당연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숨겨왔으니까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말없이 수행해왔습니다. 정치인이 찾아와도, 대기업 총수가 찾아와도 그녀는 공개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들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재벌가의 위기를 미리 경고했다는 이야기. 어느 정치인의 몰락을 정확히 짚었다는 이야기.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그녀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사사로운 운명은 말하지 않는다. 내가 입을 여는 날은 이 나라 전체에 할 말이 있을 때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움직였을까요? 평생의 원칙을 깨뜨릴 만큼 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박서령 무당은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10번, 20번 반복되자 그녀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아름다운 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강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운, 우리 땅의 흐름, 그 모든 것이 이 강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류에서 이상한 물줄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검고 탁한 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개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과 만나는 지점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겼습니다. 맑은 물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물줄기는 집요했습니다. 조금씩 맑은 물의 영역을 잠식해 갔습니다. 강 전체가 탁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꿈의 의미를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검은 물줄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기운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 에너지입니다. 그녀의 감각에 따르면 이 기운은 2022년경부터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마치 한 방울의 잉크가 맑은 물에 떨어진 것처럼. 하지만 해가 바뀔수록 그 기운은 강해졌습니다. 2023년에는 뚜렷해졌고 2024년에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박서령 무당은 이때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대한민국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고.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사회의 혼란,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몇 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셨습니까? 박서령 무당은 그것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집단적 현상이라고. 그렇다면 이 검은 기운은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박서령 무당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세상이 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땅도, 하늘도 모두 고유한 빛깔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하늘에서는 두 가지 색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붉은 빛이 감도는 검은색입니다. 다른 한쪽은 눈부신 황금빛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두 기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상공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평범한 하늘로 보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전쟁터입니다. 붉은 검은 기운. 그녀는 이것을 탐욕의 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운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그 본성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빨아들이는 것. 이 기운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의 생명력을 흡수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기생하는 것이 본능인 셈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기운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맑은 기운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산이 깊고 물이 맑은 땅, 선조들이 지켜온 정신적 유산, 이 모든 것이 축적된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바로 붉은 검은 기운이 탐내는 먹잇감입니다. 좋은 땅일수록 나쁜 기운이 탐낸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역설입니다. 거짓말이 이 기운의 통로입니다. 누군가 거짓을 말할 때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붉은 검은 기운이 스며듭니다. 사회 전체에 거짓이 퍼질수록 틈은 넓어집니다. 박서령 무당은 지난 몇 년간 이 틈이 급격히 벌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거짓 뉴스, 거짓 약속, 거짓 미소, 우리 사회 곳곳에 거짓이 스며들었고 그만큼 어두운 기운도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박서령 무당은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황금색입니다. 따뜻하면서도 강렬합니다. 이 빛은 정의의 힘이고 진실의 에너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힘이기도 합니다. 선조들이 하늘이라 부르던 그것,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그 목소리, 그것이 형태를 갖추면 이런 빛이 됩니다. 황금빛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붉은 검은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박서령 무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개입에는 때가 있다고. 너무 이르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이 충분히 드러나야 빛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지금 붉은 검은 기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빛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힘의 충돌, 그것이 오래 일어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물질 세계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박서령 무당은 대사건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불안한 꿈을 꾸게 됩니다. 쫓기는 꿈, 무너지는 꿈, 물에 빠지는 꿈,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 무의식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새들입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달라지거나 새들이 때로 이상한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예민한 동물들은 에너지의 변화를 먼저 감지합니다. 그들의 혼란은 땅의 기운이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는 땅의 움직임입니다. 작은 지진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지기가 불안정해지면 땅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재앙의 전조가 아닙니다. 변화의 신호입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지고 새 것이 들어서기 전에 나타나는 진통입니다. 혹시 최근에 유난히 생생한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이상한 자연현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모든 징조가 한 시점을 향해 모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올 여름입니다. 음력으로 6월에서 7월 사이, 양력으로는 7월 말에서 8월 초, 그 시기에 무언가가 터집니다. 황금빛과 붉은 검은 기운의 대결이 정점에 이르고 그 여파가 현실 세계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녀가 본 그 순간,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박서령 무당이 본 그 장면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평범한 여름날처럼 보이는 그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듯 진실이 떨어집니다. 그녀는 이것을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옵니다. 숨겨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부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거래, 그리고 외부 세력과의 연결, 어둠 속에서 자행되던 일들이 대낮의 빛다래로 끌려 나옵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폭로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연루된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은. 그 말이 5천만 국민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후 3일간의 흐름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마치 직접 그 시간을 살아본 사람처럼. 첫째 날은 침묵의 날입니다. 소식이 전해진 순간 사람들은 말을 잃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거리 한복판에서 모두가 멈춥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직장에서는 일손이 멈추고
학교에서는 수업이 중단됩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얼어붙습니다. 이날 밤 잠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둘째 날은 분노의 날입니다. 충격이 가라앉으면 그 자리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이 자각이 분노로 바뀝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광장은 인파로 가득 찹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입니다. 같은 감정을 공유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입니다.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셋째 날, 박서령 무당은 이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대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노는 뜨겁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다릅니다. 셋째 날, 사람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깊은 이해, 명확한 인식. 5천만 명이 동시에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 이 깨달음이 퍼지는 순간 개인이 아닌 집단 전체가 변합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것을 하나의 마음이 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분열되어 있던 민족이 단 사흘 만에 하나로 합쳐집니다. 정치적 입장도, 세대 차이도, 지역 감정도 그 앞에서는 의미를 잃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늘의 반응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시기에 특별한 구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의 형상 혹은 봉황의 모습.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그 구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하늘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나타나는 희망의 징표입니다. 폭풍이 지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파괴만 남을까요? 박서령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대혼란 뒤에는 더 큰 혼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위에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청소가 필요합니다. 박서령 무당은 대사건 이후의 시기를 대청소라고 불렀습니다. 집안에 쌓인 먼지와 곰팡이를 걷어내는 것처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썩은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오래된 것을 버리는 일은 언제나 아픕니다. 익숙했던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구조가 해체됩니다. 정치권에서, 경제계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서령 무당은 말합니다. 썩은 기둥을 그대로 두면 집 전체가 무너진다고. 지금의 고통은 더 큰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흥미로운 것은 이 청소가 위에서 주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움직입니다. 대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다시 감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직들이 모여 큰 흐름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입니다. 총성 없는,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인물을 오래된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얼굴에 천년을 산 듯한 눈빛, 그녀는 그 눈을 또렷이 보았다고 합니다. 깊고 맑고 슬픔과 지혜가 함께 담긴 눈. 이 사람의 외모는 평범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옷차림도 수수합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대가 그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불빛을 향해 모여드는 것처럼.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목소리입니다.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웁니다. 기술적인 화법이 아닙니다. 정치적 수사도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솔직하게.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닿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립니다. 보수든 진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그의 말 앞에서는 구분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박서령 무당은 이것이 영혼과 영혼의 소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이 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릇이라고, 우리 민족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나타나도록 예정된 사람이라고. 이 지도자 아래서 대한민국은 빠르게 안정을 찾습니다. 분열되었던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서로를 향했던 분노가 화해로 바뀝니다. 상처 입은 사회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시기를 회복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병을 앓고 난 뒤 몸이 더 강해지듯 대한민국도 이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강해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집안 청소가 끝나면 문을 열고 밖을 볼 때가 됩니다. 박서령 무당의 시선은 38선 너머로 향했습니다. 남쪽의 회복은 예상치 못한 곳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박서령 무당이 본 가장 놀라운 장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한반도 전체가 펼쳐졌습니다. 북쪽 끝 백두산에서 푸른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남쪽 끝 한라산에서도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를 향해 흐르지 못했던 두 줄기의 에너지, 그것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기운은 38선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리고 만나는 순간 하늘로 치솟는 황금빛 기둥이 되었습니다. 박서령 무당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웠다고, 너무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었다고. 2030년, 그녀가 본 통일의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통일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다릅니다. 전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삼키는 방식도 아닙니다. 박서령 무당은 자연스러운 합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막힌 것이 뚫리면 저절로 흐르듯,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대사건 이후 남쪽에서 일어난 각성, 그것이 북쪽에도 파장을 일으킵니다. 진실의 힘은 경계를 모릅니다. 38선이라고 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을 북쪽 사람들도 느낍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는 의문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갈망으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물음이 북쪽 땅에서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양쪽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함께여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닙니다. 생존의 본능입니다. 반쪽짜리 몸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오래전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곧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서령 무당은 통일 이후의 변화를 피가 다시 도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70년 넘게 막혀있던 혈관이 뚫립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기운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막혔던 곳이 뚫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저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곧 생기가 돕니다. 힘이 솟습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은, 아니 통일된 한국은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합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문화, 기술, 정신적 역량, 모든 면에서 폭발적인 도약이 일어납니다. 반쪽일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것을 완전해진 몸의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쪽 팔만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두 팔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 민족은 마침내 온전한 모습을 되찾습니다. 이 변화는 한반도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가 지켜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총성 한 발 없이 이루어진 통일, 증오가 아닌 이해로 만들어진 하나됨. 세계는 묻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한국을 향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한국이 보여준 것을 자신들의 땅에서도 실현하기 위해서. 박서령 무당의 시선은 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2033년, 그녀가 본 한국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비행기마다 한국행 승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한류 스타도 아닙니다. 성형수술도 아닙니다. 그들은 배우러 옵니다. 영혼의 성숙을, 함께 사는 법을, 분열을 넘어 하나 되는 비결을. 한국은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르치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가르치는 나라. 경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공존을 가르치는 곳. 박서령 무당은 이것이 우리 민족의 본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던 정체성. 그것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합니다. 물질의 시대가 저물고 정신의 시대가 열릴 때 한국이 그 길을 여는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박서령 무당은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높은 가능성일 뿐이라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현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전한 실천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사십시오. 작은 거짓말도 어둠의 틈을 만듭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십시오. 스스로에게도 솔직해지십시오. 둘째, 내면을 돌보십시오. 하루에 잠깐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는 눈을 기르십시오. 셋째,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모든 부패의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밝은 미래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탐욕과 거짓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일들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썩은 가지를 자르는 것은 나무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목은 지금 가지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전에 없던 푸르름이 찾아올 것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으십시오. 불안 대신 준비를 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천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과 역사적 기록에서 영감을 받은 내용입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되 마음 한켠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최근 꾸신 꿈이나 느끼신 감정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서로의 경험을 나눕시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